베네수엘라 F-16이 매우 근접 비행을 했더라고요. 미국 구축함 인근에서 근접 비행을 했는데 특히 해상에서 이뤄지는 근접 비행이라는 것은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고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으니까 마크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이 대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확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원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제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긴 합니다만 전공 영역, 연구 영역이 독특하게 북한과 미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출항보트를 미사일로 타격해 11명이 사망했는데요. 단순히 마약 소탕이었나요?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도 담긴 조치였나요? 글쎄 둘 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마약 소탕이 가장 핵심이었다,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그 보트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정된 TDA라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에 의해서 테러 단체로 규정된 조직인데요. 그 조직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월 20일자 그 미국의 연방 관보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TDA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명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치적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 베네수엘라의 지금 마두로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게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내 언론도 그렇고 특히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뭔가 마두로 정부를 바꾸기 혹은 흔히 말하는 이제 체제 전환이라고 하죠. 리짐 체인지의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리짐 체인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미국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비록 마두로 정부가 반미에 기치를 올리고는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마두로 정부에게 타격을 줘서 그 안에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정치적 혹은 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거기에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력이 혹시라도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 전쟁 상황으로 만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전쟁 상황이 되면 미 지상군, 육군이 들어가야 되고 육군이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공군은 좀 멀리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신 이란에 대해서도 한 차례 공격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인 운영 방침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카리브해에 군함 8척과 병력 4,500명,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까지 배치됐는데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힘을 통한 평화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 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함 8척의 특히 F-35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베네수엘라가 가질 수 없는 거고요. 그건 탐지조차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죠. 마그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격적인 군사적인 그 행동이 시작이 된다면 모든 현대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의 수뇌부를 먼저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그로의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미국의 군사력에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없죠. 러시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도 저는 그렇게 충분히 미국 군사력에 대응할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정정이 매우 불안하고 지금 그 국가의 일종의 실패한 국가의 모습도 꽤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미국과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이런 일종의 강압 외교적 자신들의 목적 미국의 목적을 확실히 심기 위해 달성하기 위한 그런 무력 시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민병대 동원과 전투기 비행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정치적 연출에 가까운 대응이었나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 일로 인해서 미 지상군을 베네수엘라에 뭐 투사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어쨌든 뭐 자국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마크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또 자신의 그런 이 대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민병대를 동원을 했고 또 공군 시위 비행을 해서 F-16을 뭐 투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F-16과 F-35는 격차가 엄청 큽니다. 재밌는 게 베네수엘라가 F-16을 갖고 있죠. 이건 미국산 비행기인데 이제 이전에 반미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역시 남미의 국가들은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이런 미국산 무기가 많이 있죠. 이번 미국의 군사 조치가 유엔 승인도 없이 진행됐는데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나요?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뭐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헌장 2조 4항 같은 경우에는 무력 상해용 금지를 명백히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과연 그 조건들이 맞았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이 보트가 회항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뭐 이것이 결국 마약 카르텔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직은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으로 구성된 게 맞긴 합니다만 베네수엘라가 남미의 마약의 허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마약 공급을 위한 핵심 루트에 있다거나 그것이 생산의 핵심 그런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할 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 의회 내에서도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전투기가 미 해군 구축함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나요? 뭐 이번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F-16이 매우 미 근접 비행을 했더라고요. 근접 비행을 그 미 구축함 인근에서 근접 비행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실제 공격 의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도발적 방해다라는 식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근데 항상 이 위험성은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이뤄지는 그런 아주 근접 비행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우발적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확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가령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상대로 그런 식의 어떤 군사적인 실제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 전환, 리짐 체인지를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 마두로가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을 해서 미국에서 희생자가 생긴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어떤 그 적국, 사실 적성국이죠. 적성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들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사태로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참 미국이 재밌죠. 뭐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국의 지도자의 현상금을 걸거든요. 2,500만 불에서 5천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지금 올려서 이 현상금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두로의 제거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압박이 정말 마약 소탕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마두로 정권 압박이나 미국 내 정치적 계산과 연결된 전략이었나요? 뭐 이건 정리해서 다시 결론 같은 건데요. 결국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돼 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명분상으로 말씀드린 마약 소탕이다. 그러니까 TDA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그런 작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정권에 대한 압박도 여전히 있었다. 그렇지만 뭐 이것이 정말 마두로 정권을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준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복잡한 게 미국 국내 정치적 계산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계산이 되느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의 하나가 주로 이제 트럼프의 고향 트럼프의 말라라고 별장에 있는 플로리다죠. 거기에 많이 모여 사는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쿠바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쿠바의 정부나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심적인 세력으로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했다.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정책과 그런 것을 보여주면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면 그만큼 그들의 지지를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에 대해 미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의회의 반응이나 여론은 온건적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반응은 트럼프의 또 하나의 불리의 특성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군사적인 그런 것을 활용하기보다는 트럼프 스스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군사적인 것을 사용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관세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대만 해협 위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미국 언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 위기라는 게 결국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지켜줄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왜 일단 군사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관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중국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 보고는 지금보다 10배의 그 국방비, 방위비를 써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트럼프가 이 세계를 운영하는 자신의 핵심적인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나 이런 군사 시위보다는 역시 관세가 효과적이다.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자신이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관세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세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활용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의 모든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 카드라는 것이 사용되기에는 유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것도 안전하게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그쪽의 대응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정밀하게 타격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글쎄 뭐 마두로 정권과의 악연은 계속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이런 걸 통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죠. 한때는 그 많이 나오는 매장량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게 또 사회주의에 거지 퍼주기식의 그런 가장 정책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죠. 지금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져서 인근 국가로 난민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난민이 올라오는 또 난민을 지금 막고 있다.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니까 이게 사실 근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이 뾰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당분간은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푸틴에게 밀렸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행사에서 북한의 위상은 어땠나요? 뭐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전승절에 참여한 국가가 26개 국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26개국을 초청을 했고 뭐 거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아세안에서 가장 크고 뭐 국력 측면에서 뭐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앞에 세 국가의 핵심에 섰다라는 것 자체는 글쎄 이거를 뭐 러시아랑 비교해 보면은 북한이 오른쪽에 쓰지 못하고 왼쪽에 섰다라는 것 정도지 북한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3개국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일종의 정치적 승리다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건 어떤 의도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북한이 전승절에 참여한 것은 뭐 나름대로 저는 뭐 신의 한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뭐 반드시 북한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인 승리를, 특히 김정은의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대 때도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사실은 김일성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은 거의 동일시되는 존재인데 자기 할아버지 때 1959년입니다만 그때 열병식에 마오쩌둥이 있었고 그 네 번째 옆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옆에 쓰지를 못했거든요. 프루시초프가 있었고 저운라이가 호치민이 있었고 저운라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섰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바로 옆에 왼쪽에 김정은이 섰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루 만에 기록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기록 영화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편집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빨리 편집을 했고 또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는 그 소식도 굉장히 빨리 알렸고 굉장히 정치적인 승리를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좀 약간 편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사실 막루에 서 있는 3명보다는 막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3명이 맨 앞에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총 27개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것을 굉장히 잘 조정을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맨 앞줄에서 걷고 그 뒷줄로 쭉 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걸 보고 북한이 기록 영화를 볼 때 저거를 틀림없이 슬로우 비디오로 걸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신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상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정재가 등장하는 것이 한국 영화 도입부의 뭐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물론 이정재 배우라는 사람과 김정은과 등장하는 모습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아주 좋은 행사였고 그걸 활용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국내외에 보여줬다. 특히 대내 측면에서도 26개국 중국이 초청한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그걸 또 선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간의 북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부르면서 틀림없이 뭔가 반대급부를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만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갔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한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북한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대선 기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자기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거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김정은은 내가 불러야 온다. 그런 모습을 확실히 연출했다. 이게 2012년에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17년까지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한 번도 이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의 역동입니다. 이번에도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언제쯤은 그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한반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유로 김정은을 초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연합구도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하시나요? 언론에서 많이 북중러 한미일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 상징성으로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첫 줄에 서서 걸어 올라갔고 천안함 막루에도 맨 앞에 가운데 셋이 섰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세 국가가 그만큼 단합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북중러 3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중국은 기존에 있는 체제를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세계 질서 안에서, 세계 질서 하에서 미국을 누르고 자신들이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뭐 일단 태평양이 넓다. 시진핑 말에 의하면 태평양이 넓으니까 양분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중국, 북한과 러시아는 매우 거칠게 현 체제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인접국가, 주권국가를 영토 침탈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제국주의 전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 질서를 거칠게 무시하는 푸틴의 러시아의 모습이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한 것에 그 불법성을 넘어서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두 국가가 세 국가의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미일 대 북중러는 일종의 진영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영이 구축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나 양자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진영이죠. 우리가 냉전 때 보지 않았습니까? 냉전 때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 딱 진영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도 전혀 없었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세계 각국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중국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에 중국의 선택, 중국 쪽 진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국가는 글쎄 북한, 러시아도 저는 좀 100% 모르겠고요. 이란, 그 26개 국가들을 보면 거기 뭐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런 국가들이 과연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 진영에 완전히 자신들이 올인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이런 진영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23
2003년에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한미일 협력을 사실상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가 아주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건 진영주의고 신냉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실제적인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북중로를 묶는 것은 이쪽에 진영이 구축된다면 훨씬 더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절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긴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때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거는 한미 간의 2018, 19년에 여러분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정상회담이 있었죠.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세 차례 회담을 했다라고 보는 거가 맞고 또 남북 간의 회담도 세 차례 있었고요. 그런 일련의 정상회담,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이 대화와 회담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의 정면 돌파전입니다. 뭘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은 이제는 핵의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상무장을 하고 자력갱생을 할 거고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21년 8차 당대회,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제도화된 8차 당대회에서 정면 돌파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했죠. 이제 더 이상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안 썼는데 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 저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동족도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제1의 주적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두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거로 알려진 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아무런 접촉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안 변했어요. 아무리 북한이 유일 수령 체제,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 결정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고 9차 당대회가 아마 내년에 있을 텐데 여전히 그 노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더 중요해진 것이 한미관계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는 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미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협력이 돼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뭔가 좀 열고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